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피곤해서는 또는 빈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화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버몬트주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한 말입니다. 이런 주장이 과격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내가 과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현실이 과격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문득 최저임금뿐 아니라 서민 삶의 질을 두고 고민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과격한 주장보다 과격한 현실의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공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우성 PD입니다. 수요일엔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과 함께하는 시간 8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우익 언론의 망언과 배경 역사적으로 짚어봅니다. 메르스 이후 방역대책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젠 두 번 실수는 없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름마저 끔찍한 뇌 먹는 아메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결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농성 배경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출발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 시한이 종료됐던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11월 15일로 우여곡절 끝에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자,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도 없고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단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된다. 3당이 함께 논의하자며 정의당이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9월 국회를 시작한 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로텐더홀에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11월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도 농성은 계속 이어가실 예정인지요? 네, 정개특위는 연장이 되었지만은 새누리당의 비례 축소 의지는 네. 꺾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정치개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 조금 농성을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긴장 상태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어제 여야 의원들 오고 가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도 만나셨는데요.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다 농성장에 들렸다 가셨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표께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네. 문재인 대표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심상정 공동선언의 형태로 저희 정의당과 합의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정의당이 먼저 농성을 시작했으니 함께 하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께는 이제 이 비례 축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네. 국민들은 지금 기득권 정치를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이 특권 정치로 치닫도록 저희가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찾아뵙고 네. 저희 주장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당 회담을 하자라는 제안에 대한 답이나 반응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 공식 답은 없는데요. 저희 주장이 정당하니까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제도라고 양당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게 과도한 것이지만 저희는 존중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선거제도는 룰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게임을 할 때 룰을 정할 때 결선에 올라갈 두 팀이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게임을 치를 플레이어들끼리 룰 미팅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양당 중심으로 특히 밀실에서 담합해왔던 그런 관행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이번 19대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하면서 했던 약속이니까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을 지켜라. 사실 이 소선거제 제도가 이 거대 정당, 양당에는 유리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양당의 대표가 단판을 지어야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현행 승자독식 선거 제도가 그 양당한테 공이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다 주고 있고요. 네, 그렇죠. 또 새로운 경쟁 상대인 그 세력들의 진입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양당 독점 정치를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당 간에 그 담합을 할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걸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와 같이 연동형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주장하지만은 지금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부터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 정개특위를 만들 때 여야가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밀실 담합, 게리맨더링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저희가 좀 그 강력하게 양당에 촉구해서 정말 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이제 그 국회에서 소외되는 세층이 없도록 국민을 닮은 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예전에 뭐 지지율로 비교해 보자면 지금 정의당은 21석 정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늘어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정당들은 조금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국민들의 시선 때문인지 의석수를 조정하는 건 어렵다. 이런 입장들은 사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하라 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은 여전히 어려울까요? 저희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구 헌재 판결을 그 국회가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은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걸 현역 의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석수를 불가피하게 늘려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러려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세비 삭감, 특권 축소를 선행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자 했는데 양당이 지금 입을 다물고 뭐 특권을 줄이느니 차라리 현재 의석 정수를 의원 정수를 지키겠다 이런 태도로 이제 임하고 있어요. 네, 이 의석수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적당합니까? OECD 국가 기준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변하는 유권자 수가 OECD 평균이 한 9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5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자원외교 문제라든지 많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들이 이렇게 누수돼도 국회에서 야물게 이것을 감시를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야 되고 세비도 대폭 삭감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모습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게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 때문에 더 비판적이다 이런 국민들을 설득하려면은 우선 세비 삭감을 비롯한 과감한 그 혁신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양당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300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300석이라도 지금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200 비례 100으로 해서 지금 승자독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례성도 높이고 또 대표성도 높여서 좀 그 정의로운 국회를 만들자 하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대로 좀 수용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은 비례를 축소하고 승자독식을 더 강화하자 이런 지금 취지로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인 겁니다. 네, 일단 새누리당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장을 조금 또 설명하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비례대표를 줄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무성 대표도 지역구를 오히려 늘리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이미 양당 체제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당제로 가려면 큰
큰 틀을 바꿔야지 작은 틀을 바꿔서 가는 건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아마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안정성을 더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양당제가 나쁘고 다당제가 좋고 또는 뭐 다당제가 더 좋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지금 양당 구조,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돼 있는 이 양당 독점 구조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 기득권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통 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국회를 정의롭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보통 서민들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혁신의 핵심은 기득권 정치로 매몰되어 온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거지 양당 제도 자체가 잘못돼서 다당제로 가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김무성 대표께서는 정치 불신의 핵심이 바로 지금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체제라는 것을 지금 숨기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양당 독점 정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네. 특히 새누리당이 누리는 특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 사실은 87년 민주화의 산물이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요. 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안정성보다 비례성, 즉 민의를 더 반영하겠다라는 이 안이 또 지역 대표성, 쉽게 말하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들은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과 조금 충돌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도 그렇고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면 안 된다. 농어촌 대표성도 중요하다 하는 점은 저희는 동의합니다. 농어촌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표성도 보장돼야 되고 네.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국회가 돼야 되죠. 네네. 그러려면은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는 용기를 네네.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지금 승자독식 제도를 제한적으로 그것도 보완하고 있는 비례를 줄이자고 하는 그것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신하고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헌재에서 판결한 것은 농촌 대표성, 지역 대표성 다 중요한데 네. 그중에 으뜸은 1인 1표는 평등하다는 평등의 가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비례제도는 지금 비례대표 의석수가 18%인데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 중에 가장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신에 따르면은 비례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비례대표제도를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그 대표성을 유지하려면은 김무성 대표가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결단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비례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그냥 현역 정치인들, 현역 국회의원들 그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늘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 소통망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요구를 좀 반영하자라는 것에 대한 목표는 뚜렷한 것 같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이 기득권과 새로운 제안에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신 김에 현안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 여야가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특수활동비가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제도 개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19개 기관 8,800억 가까이 되는데요. 네.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이만한 규모의 묻지마 예산을 방치해도 좋은지 네네. 이것을 따져볼 때입니다. 눈먼 돈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네. 지난번에 부패 정치인 수사 과정에서 양당이 몰래 나눠갔던 특수활동비 실상 드러났고요. 네네. 또 이게 더 큰 문제는 이 눈먼 돈이 부도덕한 권력 집단과 만날 때는 이것이 네. 공작금이 되는 거죠. 네.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 또 민간 사찰 의혹 폭로에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악용됐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안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최소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의 불필요한 용처를 과감히 축소하고 양성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일단 뭐 안민석 의원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야 간사만이라도 보자. 뭐 야당 의원에게 보여주면 적에게 보여주는 거냐 이렇게도 반응하셨고 또 심 대표님께서도 색깔론으로 본질 흐리지 마라 하셨지만 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조금 더 얻으려면 묻지마 예산이라는 점 말고도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로 여당을 압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핵심은 이제 쌈짓돈이든 공작금이든 민주국가의 예산 운영과는 거리가 먼 거고요. 이 네네. 사적 이용은 선진국에서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전례가 없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다른 나라의 이런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댓글 알바를 하고 네네.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정한 권력의 공작금 전용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그 특수활동비의 부도덕성을 증거한 거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당연히 이것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폐단을 조금 더 국민들께 설득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보 재편 추진 계획을 발표하신다고 했습니다. 핵심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저희 2기 집행부 때부터 지금 이제 노동당에서 그 통합을 원하는 세력들 그리고 노동자들 중에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고자 하는 세력, 그다음에 국민 모임이라고 이제 네. 문화예술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로 결집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네네.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일정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0월 말까지, 네. 10월 말 11월 초까지 진보 재편을 통해서 저희 진보 정당 정의당이 더 크고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런 계획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보궐선거에서 조금 핵심이 됐던 분이죠. 천정배 의원 무소속입니다. 네. 다음 주 신당 창당 계획도 밝혔는데요. 폭넓은 야권 연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야권의 통합은 오히려 부담이다. 부작용이 더 크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 통합의 대상으로 보진 않고 있고요. 그러나 내년 총선 또 야권 혁신을 위한 그런 연대와 협력은 광범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이 야권 통합이 또 반대급부로서의 어떤 새누리당의 입지를 더 강화한다 이런 비판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야권 통합은 큰 틀에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는 이제 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 이합 집산하는 것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네네. 저희 진짜 진보 세력을 최대한 결집하는데 우선 중점을 둘 생각이고, 네. 야권 전체의 혁신 경쟁 그리고 네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협력 방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또 천정배 의원님 세력이든 광범하게 협력 방안은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논의가 나올지 정치권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뇌를 먹는 아메바,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논란이 있었죠. 아주대학교 미생물학과 신호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윤의 출발 새 아침. 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입니다. 역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간선 도로가 상계 지하차도 진입하면서부터 많이 밀리기 시작해서 창동교를 지나 원릉분기점 쪽으로 답답하게 지나는데요. 창동교까지만 해도 1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락 지하차도에서 창동교까지만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같이 가는 동일로가 같은 방향이라면 훨씬 더 상황이 좋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대쪽으로는 오히려 동일로가 밀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태릉입구 쪽으로는 짧은 구간 21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시라면 동부간선도로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에는 고장차가 발생해서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된 외신이 있었습니다. 뇌먹는 아메바로 인한 미국 소년의 사망 사건이죠. 이 아메바의 정식 명칭은 파울러 자유 아메바입니다. 지난달 30일 크로스컨트리 유망주인 14살 소년이 이 아메바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뇌먹는 아메바 소식. 미국이 충격에 빠졌는데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국내에서 이 아메바 연구하고 계신 아주대학교 미생물학과 신호준 교수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저 인터뷰에 앞서서 이 언론에서도 참 좀 반성할 지점인데 뇌를 먹는이라는 표현이 참 자극적입니다. 실제로 이 아메바가 뇌를 먹습니까? 예, 영어로는 브레인 이팅 아메바라고 그러는데 네. 해석을 뇌 먹는 아메바인데 사실은 뇌를 먹기보다는 뇌에 침범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네, 이 아메바 조금 더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입니까 도대체? 예, 방송에 심심하게 등장하는 이 파울러즈 아메바는 자연환경, 즉 연못, 호수, 하천, 강 등에서 자유생활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수중활동, 레저활동, 그러니까 수영이나 다이빙, 수상스키 이런 걸 할 때 이제 사람의 코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는데요. 네. 근처에는 일본, 태국,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도 있고, 유럽에는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서운 게 감염되면 열흘 내에 사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초기 증상에는 이제 좀 감기 비슷하게 이런 증상이 있다가 조금 심해지면 두통과 발열이 있고요. 네. 구토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 뇌의 앞쪽에 가서 이제 처음에 감염을 일으키는데 이제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도 있고 조금 지나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네, 이 여름철이 특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놈은 호열성이라서 열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호열성. 네. 예. 그래서 40도 이상에도 잘 자라는데 아무래도 이제 더운 여름에는 이런데 증식이 잘 되죠. 그래서 여름에 주로 많고요. 네, 이게 물을 마시는 행위로도 감염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아메바가 감염된 오염물을 마셔도 감염은 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내부에 상처가 있어서 그 혈관을 통해서 감염돼서 뇌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지난 50년부터 지금까지 이 뇌 먹는 아메바 때문에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도처에 다 있습니다. 네. 예, 이 미국에서나 또 호주 같은 국가에서 사례가 많은 이유는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독 미국에서 이제 보고가 많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CDC에서 오랫동안 이 병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발병제를 다 관리하는 데가 미국 CDC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보고가 되는 겁니다. 예,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례가 더 많이 알려지는 건데요. 이 치사율이 98%나 되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 뇌 먹는 아메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감염되면 거의 사망됩니까? 치료 방법이나 어떤 예방법은 없을까요?
예, 감염 초기에 치료약제를 적절히 쓰면은 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 질병은 급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면 한 일주일 만에 거의 사망하고요. 네네. 그래서 진단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네, 진단 자체가 어렵군요. 네, 네. 네, 이 대부분의 큰 병들도 감기 증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뭐 감기 걸렸다고 무조건 모든 걸 검사해 볼 수는 없고 이 치료제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치료제는 좀 향균제, 그러니까 펑거스를 죽이는 약제 암포테신 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유지 못했고요. 네. 전 세계 보고에 의하면은 한 300여 케이스 중에 한 두세 케이스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약제를 개발을 하는데 아마도 신약에 개발을 하기에는 뭐 돈도 많이 들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있군요. 네, 네. 이 치료제도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불안감이 더 큽니다. 동남아나 일본에서도 발견됐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조사가 참 안 돼 있었어요. 지금 네네. 국내 수계에서 분포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예측을 해보자면 뭐 국내에도 유명 호수들도 있고 또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 높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사실 저번 달부터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한 11월 달쯤이면 조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더운 지방이 많고 그다음에 네. 사람이 수중 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메바는 그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데 이 박테리아라는 것은 사람 근처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에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호열성입니다. 예, 뜨거운 것,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요. 또 물놀이를 하는 게 조금 더 위험한 영향이 많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것만이라도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환경에 맞게 변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변종은 아니고요. 네네. 우리 학자들은 이제 한국 분리주라고 합니다. 한국 미국하고 분리주. 네. 틀리게 분리주는 있을 수 있는데 변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내에서 발견된 건 아닌데 11월쯤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만든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국내에서는 쥐를 사용한 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예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은 그 쥐에서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쥐하고 사람하고 인체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네네.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길이 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유일원, 그러니까 침팬지나 이런 걸 네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임상 적용 단계까지 가기는 아직 먼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백신 개발 일단 이 쥐를 통한 실험에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이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방법들은 아예 기회 자체를 이제 차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이 물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상 레저 스포츠도 활발해져 있습니다. 조금 조심할 수 있는 예방법 도움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좋기는 물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럴 수는 없죠. 네네. 요즘 수중 레저 활동이 많아지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한 다이빙이랄지 코를 오랫동안 물속에 넣고 있는다든지 이런 걸 좀 피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예방법은 없지만 코로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게 막는 마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빙 할 때는 그냥 그런 거를 좀 착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좀 지나치게 코라던가 이 뇌와 가까운 부분에 이 물에 영향이 없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그렇죠. 주셨고요. 네. 예, 끝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뇌 먹는 아메바만큼이나 조금 낯설지만 치명적인 기생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얘기한 거 파울러 자메바와 사춘지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시아메바는 게 있습니다. 가시아메바요. 네. 예, 똑같이 자연생활하는 아메바인데, 네. 이건 사람의 눈을 통해서 감염돼서 각막염을 일으키고요. 네. 심하면 실명까지 일으킵니다. 실명을 일으킨다. 예. 주로 콘택트 렌즈 보관 용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네네.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가시아메바입니다. 이 발생 사례가 조금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보고에 의하면 한 50여 케이스가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이 눈을 통해 침투하는 가시아메바. 네네. 특히 콘택트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청결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예방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참 위험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미생물학과 신호준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네, 가장 빠른 여러분들의 민심을 담아두고 있는 뉴스죠. 바로 댓글로 보는 뉴스입니다. 매일 뉴스 보는 게 일인 여자.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뉴스 보는 게 정말 일인가요? 일이죠. 네. 자,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이 많은 뉴스 어떤 겁니까? 네,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사건이죠. 어제 오후에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서 교실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건물을 파손시킨 16살.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6살 이모군이 사고 발생 8시간 반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체육 시간이어서 교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이 군은 인터넷에 폭발 장면을 올리면서 자신이 한 짓이라고 댓글까지 달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전학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범행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6월에도 사람을 찌르려다 실패했다. 조승희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누리꾼들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어린 학생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이 TV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교실이 아예 뭐 부서졌어요. 네, 문이 유리창이 날아가고요. 다 깨지고요. 예, 또 본인이 불을 붙이는 장면, 또 네. 학생들이 대피하는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사회 심리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뉴스인 것 같고요. 총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경찰이 곤혹스러운데 이번에도 또 사진 한 장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로 의경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장난스럽게 서로 총기를 겨누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 사격장 군기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는데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사격장에서 서로 얼굴에 총기를 겨누고 장난치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네. 논란이 일자 중앙경찰학교 측은 2009년 하반기 신입 경찰 교육생들이 사격 예비 연습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당시 당사자들에게 사진 삭제를 지시하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고 정말 놀라셨다며 총으로 장난을 한다는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생 군기가 이렇다면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경고가 아니라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단호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총구를 콧구멍 쪽에 갖다 놓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고 국민들이 공분할 일이죠. 입양아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입양아들의 주치의로 반평생을 보낸 조병국 홀트 아동복지회 명예원장의 따뜻한 나눔에 많은 누리꾼들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올해 82살인 조병국 원장은 수십 년 동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장애 아동의 치료, 입양 지원을 4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 원장이 그동안 돌본 아이들만 모두 6만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기가 부어서 청진기를 꽂지 못할 정도로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별탈 없이 잘 자라면 일할 에너지가 생긴다고 조 원장은 말합니다. 누리꾼들은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행복하고 고마운 기억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머리가 절로 숙여지고 정말 값진 일을 하시는 것 같다며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귀가 부어 청진기를 꽂지 못할 정도로 힘든 날. 이분이 얼마나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했는지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복권과 관련된 독특한 남자 이야기가 있네요.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길에서 주운 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허버탕이라는 남성인데 공항 인근 도로에서 20달러를 주어서 복권 2장을 구매했는데 1등에 당첨된 겁니다. 우연히 주운 지폐가 행운을 가져왔다면서 본인도 20달러를 아무 곳에나 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운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누리꾼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야 재미있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행운이 따르나 봅니다. 뜻하지 않는 이런 행운이 많이 찾아오길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최 기자님도 복권 사보신 적 있나요?
네. 5등이 최고 당첨금이었습니다. 예, 당첨되기보다는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만으로 조금 기분이 좋죠. 그렇죠. 월요일에 네. 사야죠. 예, 네. 복권 기금은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취업은 좋게 해준다고 손금 성형까지 하는 참 요즘 말이죠. 웃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손금을 성형하는 취업준비생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취업 성형이라는 말도 있죠. 성형외과들도 취업준비생들을 겨냥한 맞춤형 수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취업운을 좋게 해준다는 손금 성형부터요. 좋은 인상을 만들어주는 입꼬리 성형, 목소리 성형까지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누리꾼들은 계속 면접에서 탈락하다 보니 성형밖에는 생각이 안 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오죽하면 손금을 성형해서 운을 바꿀까 답답한 현실이다. 취업준비생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란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만나보죠. 외국 교과서 속에서 한국 이야기가 일본의 왜곡 주장으로 가득 찼다고요. 네,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30개국의 2014년도 교과서 448권 가운데 44.4%에 해당하는 199권에서 한국과 관련한 기술상의 오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과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차원에서 주장하는 임나 일본 부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외국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 같은 내용이 실린 것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오류는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는데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지적이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정대리 곧 출산이지? 축하해. 네 사장님. 그런데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제가 하던 일은 누가 하죠? 걱정 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가 있잖아. 대체인력뱅크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검색해보세요. 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